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 상무장관과 회동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까지 합류해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최종 관세 담판을 짓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도착 즉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구 부총리는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베선트 재무장관과 면담에 들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곧 워싱턴 DC에 도착해 협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EU와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상호 관세 부과를 사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하루 만에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상이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백악관도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엔 북미 접촉이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미북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등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과 시차까지 고려해 늦게 담화를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미북 대화 국면이 펼쳐질 경우 우리 정부가 배제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을 해서 주한미군의 감축 등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미 백악관 관계자는 김정은과의 회담 재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그동안 한미 양국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공개된 담화에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네.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28일 날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대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향한 담화는 28일 날 이제 새벽에 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한 담화는 아주 그날 저녁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늦게 발표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아침 시간대에 맞춘 거거든요. 한 예. 14~5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 대화의 출路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친서를 받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응해야 되는 거지만 그 친서는 거부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대미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그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보 정세를 좀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이 생각을 북한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렇죠. 이 예. 시점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되면 우리가 얼치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 훈련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아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테지하고 그다음에 국방 전략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테지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한참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하고 주한미군의 제조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때에 북한 스스로가 이런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이런 전략서에 제대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보 정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시점에 이런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북한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는데 미국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원칙 유지하면서도 대화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국의 의도도 일단은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처럼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원칙, 이것은 이제 일관되게 이제 주장해 왔던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이 원칙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습니다. 텀텀이 수시로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딱 찍어가지고 북한 비핵화라고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회담에는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군축 회담에 나오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 회담이 네. 아닌 핵군축 회담에 나오겠다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핵화 회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 회담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제죠. 이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지 흥미가 없고 한국과 맞이 앉을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미북 대화 사이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국과 이제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 시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 결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여기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일단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한 입장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비핵화 관련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에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7월 달에 ARF 그 예.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때 외교장관 회담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를 했고,
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북한 비핵화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때는 거나물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미북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진 예.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황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에는 모든 소통이 다 이제 차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간접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접 대화의 첫 번째 형식이 바로 대북 전단 이제 살포하는 거 중지시키고 대북 학생기 방송도 중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도 중단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상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그 6명인가요? 6명을 다시 북한으로 예. 돌려보냈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북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북한도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이런 대북 유화 정책이 일정 부분 일관성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과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예.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1시간 넘게 생중계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산재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특정 업체를 콕 집어 말했고 국방 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기강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시간 2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사망사고가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주무부처 장관에겐 직을 걸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가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산하기관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규백 장관 취임사 가운데 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기강회의가 심각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포스코 ENC는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카드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략적 침묵임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 종식에 앞장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탄핵 3특검 출범, 내란 종식 특별법, 김건희 특검 연장을 설계한 준비된 당대표 후보입니다.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일종의 면접을 보겠다는 건데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진지하게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전 씨가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가 모두 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처음 실시를 한 거에 마치 라이브 방송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까지 한 번도 국무회의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것도 한 90분 이상 진행된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된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들이 이 국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의 주제가 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특히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 대안 체계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토론들이 진솔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소통해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강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산재 사망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보겠다. 사실상 어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이 좀 안일하게 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어떤 이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은 어떤 사람 목숨이 작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면서 사망 사고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게 이제 저희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에 김용균법도 만들어서 이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여놨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서 그 처벌 범위를 또 높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질 않잖아요. 그럼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현장을 자꾸 가봐라. 현장 가가지고 서류만 뒤적거릴 게 아니고 가서 현장 기도를 해라. 이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산재가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돼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원인은 이미 이제 밝혀진 거예요. 대통령이 원인을 정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재판 수사가 필요가 뭐가 있죠? 저 부분은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일반화시켜서 뭐 건설업종이나 제조업종에 산재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거와 관련 토론하는 건 좋은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다. 저는 국가원수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재 사고에 대해서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과 어떤 처벌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이번 대선 기간 때 굉장히 친기업적인 행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뭐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고 이제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부가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다소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거와 좀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기업에서 어떤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기업이 산업재해를 단순하게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좋은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을 찾게 되고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없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업에서는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그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산업재해 예방, 근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과한 처벌, 과한 제재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산재 사고의 그 70% 이상이 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이유예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인가 이것 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부가 예방적 측면에 나서야 돼요. 저렇게 옥죄할 것이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저런 말씀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정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이해가 되지만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이라 그러면 실제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 저 부처적인 먼저 논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 생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뭐 대출을 옥죄겠다 그다음에 주가를 폭락시키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신 거죠.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책임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조치에 관련된 인적, 물적 조치를 하기에 벅찬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이걸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면 정부의 책임도 없잖아 있는 것인데 정부의 책임은 도외시하고 기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장면이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지 저건 다소 좀 직선적이고 단순한 제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효과 있는 제재죠. 제재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일반 예방적 효과가 원래 의도했던 거에 부합하지 않고 있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어제 장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했던 이런 거. 현장에 가서 실제 매번 현장 임장해라. 예. 이런 부분 전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이런 식의 예방적 효과가 실제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을 추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진부한 방법들, 처벌하고 옥죄고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야권에서 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좀 어떤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침묵,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 관세 국면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협상이. 이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미국에서의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고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이 협상 전략들 수시로 체크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이 나를 만나러 스코틀랜드까지 쫓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구윤철 기재부 장관 부총리께서 이 러트닝 상무장관 지금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이 대한민국의 협상에 대한 조바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침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한 분석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건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명해지셨죠. 다만 뭘 잘해서가 아니고 과거 문제된 발언들로 유명해지신 건데, 그 발언들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기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유튜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국무회의 생중계가 저런 이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죠. 대통령께 부담될 것 가능성이 크고요.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공직체계 여러 가지 결재개서상이 다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동석 처장의 경우는 왜 저기 참석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원래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도 아니고 원래 배석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참석한 이유가 지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아직도 유명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물론 뒤에 사과문을 냈지만 그건 사실 진정성이 결여돼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께 반성을 하는 길은 본인이 그만두는 길이에요. 반성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의 언행에 대해서 반성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그만두는 것이 진정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발언 더 없으시면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발언 기회를 얻으셨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노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알겠다 하면서 말을 끊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굳이 왜 발언을 신청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이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은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회의는 국무회의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어떤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하고 장소 또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중간에 이제 끊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어떤 그 평소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다. 이렇게 그 1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 이 앞에가 굉장히 긴 장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요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꼭 듣고 필요해요 하는 부분을 일단 얘기했다라는 부분, 얘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고요. 어제 저 발언은 굳이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1시간을 외교안보에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대사들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대해서 국민이 볼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통상 문제라는 게 사실 내치하고도 직접적인 국민 민생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언급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소중히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말을 끊으셨다는 설명이셨는데 그 시간 또 소중히 써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6도, 대전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유진 기자, 이 시각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은 이미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더위를 쫓기 위해 시원한 음료와 손선풍기까지 들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삼복더위 중 하나인 중복인 오늘 폭염이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대전 38도, 전주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에 5에서 20mm, 강원 내륙에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입니다. 전국을 삼킨 극한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무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덮고 있는 열돔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농작업이나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의혹 특검의 첫 소환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재소환을 통보한 특검은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나오지 않았다며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만일 임하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수감 이후 건강이 나빠진 걸 불출석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서울 구치소로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말 대통령실 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인 반응과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시민들이 달아나는 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흉기에 찔린 여성 중태입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을 남성들이 가로막습니다. 한 남성은 소화기로 앞유리를 깨고 또 다른 남성은 쇠막대기로 뒷유리를 내리칩니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기 분말을 발사합니다. 헤어진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남성을 시민들이 붙잡은 겁니다.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자꾸 이 다치는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3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범행 뒤 남성이 타고 달아나려던 차량입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시민들이 도주를 막기 위해 썼던 소화기도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별 통보한 여성을 이달 초부터 때리고 스토킹하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했지만 검찰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약간 위험성을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선 30대 여성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말부터 남성을 주거 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정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구속 뒤 내란 특검 형사재판 법정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특검에서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보낸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지병인 당뇨가 악화가 되어서 지금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특검의 어떤 서류로서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구치소나 또 피의자 쪽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변호인 측에서도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후에는 만약에 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좀 강제 인치에 대해서도 열어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법적인 이런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는데 솔직히 사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육체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진술 거부권이라는 피의자의 어떤 헌법상 주어진 방어권이 있습니다. 예. 입을 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어떤 조사실에 앉혀놓는다고 한들 어떤 진술에 대한 자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진술 자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팀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주요 피의자가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당시 지금 조사하는 사건 당시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이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었을 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어떤 조사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친오빠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관련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고 주셨어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김 여사가 부탁한 건가요? 목걸이 또 구두 약간 보물찾기처럼 되어가는 특검 수사인데 지금 특검팀에서는 목걸이가 모조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게 금방 모조품이라고 드러난 것이 일련 번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나토 순방을 하면서 착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모조품을 쓰고 나갔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
입장에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을 사서 오빠 측에다가 선물로 줬고 그것을 나토 순방을 하면서 다시 빌려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측에서는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실제로 진품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에 대비를 해서 이 오빠의 장모 집에는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조품도 좀 가격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진품 목걸이를 찾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신발 외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우한 화백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뭐 감정가로 뭐 진품이라면 감정가가 수십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검팀이 이 그림에도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뇌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 이제까지 공직자의 신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뇌물은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우환 작가의 어떤 작품, 이 작품 자체가 뭐 한 20억대를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품 감정서도 같이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뇌물의 어떤 형태는 아닐까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전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왜 막지 못한 걸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피해자 여성이 현재도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달 초에 둘이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진 것입니다. 여성 측에서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성 측에서 계속적으로 폭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달 3일에는 폭행을 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서 신고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9일에는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또 신고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는 168차례 하고 또 문자 메시지는 400여 차례를 보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은 내려놓았는데 이 이후에 구치소 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알리면서 구치소의 유치를 좀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기각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짚어주셨지만 경찰이 20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법적인 제도는 그래도 마련을 좀 해놨는데 발동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 1호부터 4호라는 게 있는데요. 1호가 서면 조치고 2호가 100m 이내 접근 금지고 3호가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4호가 이제 구치소 유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것은 4호에 있는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게 보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호의 구치소 유치를 검찰에서 기각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범죄 전력, 그다음에 그 범죄 후의 정황 이런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발부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이제 전 연인이었던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숨진 피해 여성이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4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라고 했었지만은 본인이 거부를 했고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가해자의 어떤 범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대응을 해야 되고 정말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잠정조치 사후, 구치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데이트 폭력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해버리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강제 조치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관련 예.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경찰 측에서도 더 이상 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모니터링 차원에서 전화는 계속했었던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강제력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이후에 추후에 모니터링하는 수사기관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해자를 처음에 적시됐던 사람들이 받도록 강제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국어로 불법 여권 개통이라는 광고문을 버젓이 내걸었습니다. 네, 걸그룹 멤버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중국어로 크게 써 붙여놓은 불법 여권 개통이라는 광고 문구가 보입니다. 지난 24일 한 걸그룹 멤버가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서는 유튜브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에서 위조 여권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춰진 겁니다. 당시 경찰을 포함한 촬영팀이 가게로 들어서자 손님들도 깜짝 놀라 도망쳤는데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치안이 안 좋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안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초부터 붙이는 거 아니야?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라 법에 대해서 걔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불법 여권 개통이란 광고문을 내걸었던 곳은 논란이 되자 해당 문구를 없앴습니다. 가게 측은 뜻을 잘 모르고 붙여놓은 문구라며 위조 여권을 만들거나 불법 여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불법 여권 개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한 건물 앞의 모습입니다. 앰뷸런스와 함께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건데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뉴욕 도심의 건물 앞의 모습입니다. 사건 용의자는 미 프로풋볼 NFL 본부 사무실을 노렸는데 엉뚱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에 잘못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손을 든 사람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And I just saw a lot of commotion and cops and people screaming. I heard. 현지 시간으로 그제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쏜 총에 맞아 4명이 숨졌습니다. 남성은 뉴욕 도심에 있는 미 프로풋볼 NFL 본부 사무실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건물 5층에서 8층까지가 사무실이지만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고 엉뚱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He makes his way to the elevator bank. He goes up to the 33rd floor.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3사람을 살해한 남성은 33층에 도착해 1명을 더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이 갖고 있던 쪽지엔 NFL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The motives appeared to be connected to the shooter's belief. He was an ex-NFL player
And so we're still unraveling this terrible shooting that took. 남성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고 있다며 NFL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난민들이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를 상대로 격퇴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자 지구인데요. 이로 인해 민간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밀가루를 짊어진 사람들 표정이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자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어렵게 밀가루 포대를 얻은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로 현재까지 주민 130여 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 들여다보면 정말 슬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도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구호품 전달을 위해서 가자 지구 일부에서 매일 10시간씩 교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구호품 공중 투하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첫날은 비행기를 통해서 25톤 규모의 밀가루 포대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공중 투하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이 방식이 난민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이 굶어 죽는 비극적인 사태 막아야 할 텐데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린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인데요. 연일 습도 높은 무더위에 열대과일인 바나나 열매가 자란 겁니다. 삼복더위 두 번째 날인 중복인 오늘도 습한 공기 속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곳곳이 35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구 36도, 청주 37도, 대전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해수욕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폭염은 이어질 텐데요. 복날 보양식 드시고 무더위 이겨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